반갑습니다. 파일링 디렉터 17화입니다. 부산 정류정, 신림동 칼부림 조선, 분당 백화점 칼부림 최원종, 그리고 최근에 신림동 공원 너클람, 이런 사건 등으로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왕 사이코패스 이야기가 나오길래 한국 범죄사에서 최상위 사이코패스로 이제 분류가 되는 한국을 33년간 공포로 몰아넣은 화성 시리얼 킬러 이춘재에 대해서 지금까지 방송이나 언론에서 한 번도 공개가 되지 않은 이춘재 미공개 비하인드 이야기 중 일부를 구독자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파일링 디렉터 17화 화성 시리얼 킬러 이춘재 미공개 비하인드 프로파일링 17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트 1 화성 이춘재 사건 개요. 파트 2 사이코패스의 유형 및 분류, 제가 자주 하는 얘기죠. 파트 3 이춘재 첫 번째 미공개 비하인드, 이춘재 첫 번째 사건. 파트 4 이춘재 두 번째 미공개 비하인드, 이춘재의 트로피. 파트 5 이춘재 프로파일링 순서로 17화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화성 시리얼 킬러 이춘재가 어떤 종류의 사이코패스일 것 같으세요? 파일링 디렉터 17화를 듣고 한번 여러분도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파트 1 화성 이춘재 사건의 개요. 화성 이춘재 사건은 1986년에 시작이 되어 33년 만에 해결이 된 사건입니다. 화성시를 비롯한 33년간 대한민국을 이제 공포로 몰고 간 대한민국 범죄 역사에서 최악의 사건 중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대중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춘재는 총 14건의 이제 시리얼 킬, 그리고 19건의 이제 성범죄, 15건의 이제 성범죄 미수를 저질렀다고 스스로 진술을 했습니다. 이춘재가 비록 스스로 자신의 범죄 내용에 대해서 진술을 했지만 여러분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0% 다 믿으시나요? 저는 이춘재가 다 공개하지 않았다, 분명히 숨긴 것이 있다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춘재 사건은 결정적으로 이제 제보로 해결이 된 사건입니다. 그럼 누가 제보를 했을까요? 이춘재와 함께 생활한 동료 수감자가 제보를 했다? 아닙니다. 이춘재 사건의 해결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던 그 제보자에 대해서도 물론 알지만 암묵적으로 이제 밝히지 않는 분위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보자를 보호하는 그런 의미 같아요. 이춘재 사건은 제보로 해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 자체로만 보면 이춘재는 성공한 시리얼 킬러입니다. 이춘재는 한국에서 최상위 레벨 범위 안에 들어가는 이제 사이코패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춘재는 어떤 종류의 사이코패스이며 어떤 이유로 이제 검거가 되지 않았을까?
이춘재는 과연 대한민국 사이코패스 시리얼 킬러 최정점에 올라선 그 끝판왕인 하이팩터 원 사이코패스인가? 수많은 사람들과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춘재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지만, 파일링 디렉터에서 제가 분석한 이춘재는 다른 분들의 분석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음을 먼저 밝힙니다. 파트 2, 사이코패스의 유형 및 분류. 제가 파일링 디렉터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자주 하는 이야기죠. 파일링 디렉터를 처음부터 시청하신 분들은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파일링 디렉터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이코패스를 단순하게 사이코패스와 이제 소시오패스 두 종류로만 이제 분류를 하는 방식은 이제 쓰지 않습니다. 파일링 디렉터에서는 사이코패스를 최소 7가지 유형의 사이코패스로 분류를 하고 이제 구분을 합니다. 파일링 디렉터를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7가지 종류의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사실 사이코패스를 사이코패스와 이제 소시오패스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하는 방식은 그렇게 하면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사이코패스의 그 맨 위에 최상위에는 1티어 하이팩터 원 사이코패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이팩터 원 사이코패스 아래에는 2티어 1차 사이코패스와 2차 사이코패스가 있습니다. 1차 사이코패스는 여러분들이 사이코패스다 했을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를 가진 사이코패스를 1차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전통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이코패스입니다. 1차 사이코패스 옆에는 이제 2차 사이코패스가 있는데, 2차 사이코패스 그 범위 안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소시오패스가 2차 사이코패스 그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1차 사이코패스와 2차 사이코패스 아래에는 3티어 카리스마 사이코패스와 디스템버드 사이코패스가 있습니다. 네 번째, 여기에 추가로 제가 만들어낸 사이코패스 종류인 4티어 서사적 사이코패스와 서정적 사이코패스가 있습니다. 인간은 개개인의 성격, 천성, 특성, 특징들이 모두 다르듯이 7가지의 그 사이코패스 종류 외에도 수많은 사이코패스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7가지로만으로도 분류하기에는 사실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럼에도 아직 한국은 사이코패스를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다 아직 2가지 정도로밖에 구분을 하지 않죠. 그건 문제 있는 겁니다. 외국의 학자들이 수십 년 전에 정립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 발전 없이 반복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연구를 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인정을 받지는 못하지만 사이코패스가 피해자를 선택할 때 트롤링 선택함에 있어서 뚜렷한 스타일이 없이 외모, 나이, 스타일, 기타 다 무시하고 닥치는 대로 피해자를 선택을 하는 스타일의 서사적 사이코패스와 반대로 뚜렷한 여성 스타일이 있어서 그 스타일을 가진 여자만을 노리는 서정적 사이코패스, 이 2가지 사이코패스를 만들어냈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춘재는 어떤 유형의 사이코패스일까요? 여러분들은 이춘재가 어떤 종류의 사이코패스일까, 이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사이코패스면 사이코패스, 이제 소시오패스면 소시오패스, 이렇게 구분만 했죠. 자, 파일링 디렉터 17화에서 이춘재가 어떤 유형의 사이코패스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파트 3. 이춘재 첫 번째 미공개 비하인드. 이춘재의 첫 번째 사건. 구독자분들은 화성 이춘재 첫 번째 사건을 아시나요? 화성 사건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있는 분들도 첫 번째 사건은 모르실 겁니다. 왜? 방송이나 언론에 한 번도 공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왜 첫 번째 사건이 공개가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파일링 디렉터를 이제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그 유명한 사건 1만 건 이상을 정리를 하면서, 그리고 추리고 또 사이코패스 사건은 이제 따로 분류를 하면서 또 분류를 하고 정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그 부분이 그 사이코패스 시리얼 사건의 첫 번째 사건을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사건에서 그 사람의 성향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로 들면 최상위 사이코패스인 하이팩터 1 사이코패스나 전통적인 1차 사이코패스는 첫 번째 사건에서 경찰에 발각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발각이 되지 않느냐? 하이팩터 1 사이코패스랑 1차 사이코패스는 매우 조심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트롤링이 견고하고 기간이 길면서 집요하고 계획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류의 사이코패스는 첫 번째 사건에서 대부분 발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춘재를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 이춘재도 첫 사건에서 발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춘재가 하이팩터 1 사이코패스인가? 아니면 1차 사이코패스인가? 이춘재는 1차 사건에서 발각이 되지 않았으니까 집요한 하이팩터 1 사이코패스나 1차 사이코패스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그렇지 않다. 이춘재 첫 사건이 1986년 9월 15일 월요일 아침 6시. 피해자는 71세 여성입니다. 현장에는 몸싸움의 그 흔적이 있었고, 그리고 피해 여성의 소지품들이 현장에 막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현장 모습을 보면 이춘재는 하이팩터 1 사이코패스나 1차 사이코패스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왜? 사건 발생 시간 및 현장의 그 모습이 매우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으로 보이죠? 최상위 하이팩터 1 사이코패스나 1차 사이코패스는 매우 조심성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며 트롤링 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이들은 첫 사건을 저지를 때 피해자를 완벽하게 제압을 하고 이제 수행을 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트롤링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본인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여성을 완벽하게 제압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화성 1차 사건은 현장이 매우 어지러웠고 71세 여성을 완벽하게 제압하지 못하고 이제 몸싸움까지 했다. 그것으로 보아 이춘재는 당시 매우 즉흥적이었다. 본인이 그 재판에서도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71세 이 여성 사건이 이춘재의 첫 사건이냐? 아닙니다.
여기서 조금씩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첫 사건이 아니에요. 1986년 9월 15일 71세 여성 사건이 화성 1차 사건인 줄 알고 있었는데, 화성 1차 9월 15일 아침 사건 그 전에 1986년 2월부터 7월까지 그 화성시 그 태안읍 근방에서 연쇄 성범죄가 7건이 있었습니다. 이 7건의 그 사건들이 화성 범인이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되는 사건들입니다. 왜? 화성 연쇄 사건 71세 여성 그 1차 사건이 발생하기 한두 달 전에 그 인근에서 연쇄 7번의 그 성범죄가 있었다. 당연히 동일범의 성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다 라는 또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이춘재가 검거된 후에 이 범행도 이춘재가 저지른 것이었다. 그렇다면 화성 사건의 그 발생 그 시간 타임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 1986년 1월 23일 이춘재가 군대를 이제 전역을 합니다. 2. 1월 23일에 군대 전역을 하고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7월달 이 기간 동안 그 근방에서 7건의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3. 그러다가 결국 9월에 화성 1차 사건이죠. 71세 여성을 이제 사망시키는 사건을 저지릅니다. 즉 이춘재가 1월 23일 전역을 하고부터 2월부터 7월까지 연쇄 성범죄 7건을 저지르고 9월부터 킬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 이것이 지금까지 공개된 화성 이춘재 사건의 시간 타임입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많은 전문가들 및 사람들이 이춘재를 분석을 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으로는 이춘재는 첫 사건에서 발각이 되지 않은 최상위 사이코패스가 됩니다. 그런데 틀렸다. 이춘재의 첫 사건은 따로 있다. 저도 수많은 시간을 화성 사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자료를 수집하는데 시간을 소요했지만, 이 화성 첫 번째 사건을 알게 되고 저는 정말 경찰한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 내용은 이춘재가 1986년 1월 23일 이제 군대를 전역을 하고 2월 8일에 진안 삼리 원바리 고개 그 묘지에서 첫 번째 성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그 군대를 1월 23일 전역을 했죠. 그리고 2월 8일 첫 번째 성범죄를 저지르기 그 전에 그 15일 사이에 사건이 하나 더 있었다. 이것이 이춘재 미공개 비하인드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춘재 첫 사건의 그 내용이 이제 무엇이냐? 이춘재는 1월 23일 그 전역을 하자마자 누구를 첫 번째 범죄 대상으로 이제 삼았을까? 자,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추리를 한번 해보세요. 갓 전역한 20대 초반의 그 남자가 전역을 하자마자 누구를 상대로 첫 범죄를 저질렀을까? 추리를 한번 해보세요. 하셨나요?
이춘재 첫 번째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춘재가 1월 23일 군대 전역을 하자마자 초등학생 어린 여자아이에게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왜? 제압하기 손쉽고 어린 여자아이 범죄자 입장에서는 좋죠. 그런데 이때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춘재 입장에서 이런 젠장할 절대적 위기가 이 사건에서 찾아옵니다. 이춘재한테 피해를 입은 여자 그 초등학생이 경찰에 성폭행 신고를 하고 그 범인으로 이춘재를 지목을 해버립니다. 이춘재는 이 사건으로 경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인생 종친 거죠. 이춘재는 첫 사건에서 발각이 안 된 게 아니라 완전히 발각이 돼서 인생 최대 위기 상황을 이제 마주하게 된 겁니다.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지금 이제 징역에 갈 상황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이제 정상적이라면 징역을 가죠. 범인의 그 성향을 분석을 함에 있어서 첫 사건에서 발각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그 분석할 때 완전히 다른 결과를 이제 초래를 합니다. 사건을 분석을 할 때 그리고 이제 범인의 그 프로파일링을 할 때 그 첫 사건에서 발각이 됐느냐 이제 되지 않았느냐는 그 인물을 분석할 때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를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화성 1차 사건에서 경찰에게 발각이 되지 않고 쭉 시리얼 연쇄 사건을 저질렀다는 그 이춘재랑 첫 사건에서 초등학생을 건드려 가지고 신고가 되고 또 초등학생한테 지목까지 된 이춘재랑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첫 사건에서 초등학생한테 지목이 돼 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이춘재, 그리고 화성 1차 사건 71세 여성 71세 여성을 이제 제압하지도 못하고 몸싸움을 하고 막 현장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이춘재가 어떤 스타일인지 감이 오시죠? 매우 즉흥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생 사건에서 화성 그 경찰이 엽기적인 짓을 저지릅니다.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성폭행 당했다고 이제 신고를 하고 가해자로 이춘재를 이제 지목을 했는데 경찰에 출두한 이춘재가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막 경찰한테 막 소리 지르고 이제 부정을 하자 경찰은 그 초등학생 여자아이와 이춘재와의 뭐 대질 및 기타 다른 수사 및 조사는 이제 하지 않고 이춘재를 그냥 석방을 하고 이 사건은 그렇게 종결이 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이춘재는 첫 사건에서 깜짝 놀랐겠죠. 초등학생을 이제 건드렸더니 신고 안 할 줄 알았는데 초등학생이 막 신고까지 해버리고 또 자신까지 지목을 해버리고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했고 이제 깜짝 놀랐겠죠. 이춘재도. 이 일이 있은 후부터 그 20일 후에 이춘재는 성인 여성을 상대로 이제 7건의 성범죄를 이제 저지르고 그리고 14건의 이제 시리얼 킬 그리고 19건의 성범죄 그리고 15건의 이제 성범죄 미수를 저지르고 이제 발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춘재가 전역하자마자 저지른 그 초등학생 사건으로 구속이 되었다면 화성 연쇄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왜 공개가 되지 않았을까?
경찰의 치부가 너무 드러나니까 공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춘재는 이 사건에서 이제 검거가 된 사람입니다. 화성 연쇄 사건으로까지 이렇게 갈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춘재 분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춘재 첫 사건은 그 대상이 제압이 쉬운 어린 여자 아이였고, 결론적으로 그 아이에게 지목까지 되어서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완벽한 스타일의 인간은 아니다. 이춘재는 하이팩터 원 사이코패스나 전통적인 1차 사이코패스가 아니다. 파트 4, 이춘재 두 번째 미공개 비하인드. 이춘재의 그 트로피. 시리얼 킬러 사건들을 보면 피해자의 물건을 트로피로 삼아서 가져간 후에 보관을 하고, 그 물건들 트로피를 가지고 이제 계속 보면서 이제 회상을 한다고 하죠. 모든 시리얼 킬러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물욕이 있고, 자신이 즐거웠던 시간을 회상하면 굉장히 즐겁잖아요. 나이 많은 분들이 왜 과거를 회상을 할까요? 그 과거, 그 시간이 자기가 젊었었던 전성기였으니까 그 시절을 회상을 하면 즐겁잖아요. 시리얼 킬러도 물건을 가져가서 그 물건을 보면서 그때 그 상황, 즐거웠던 시간을 회상을 하면서 나름 즐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춘재는 피해 여성의 물건을 트로피로 챙겼을까요? 당연히 챙겨갔습니다. 결국 그 수집된 트로피 때문에 이춘재는 잡힌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춘재가 막 트로피를 집에 보관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몰랐을까? 화성 연쇄 사건이 그 발생했던 80년 중후반 90년대에 그 영상 자료들을 보면 경찰이 경찰 및 그 전위경을 동원을 해서 검문 검색을 그 촘촘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 동원 인력이 200만 명이 넘게 동원이 됐다고 하죠. 시대적으로 엄중한 시기이죠. 경찰이 쫙 깔려서 검문 검색 다 하고. 그럼 이춘재는 검문 검색을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당했습니다. 이춘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경찰이 200만 명 동원을 해서 검문 검색에 진짜 열심히 했다라고 경찰은 발표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춘재는 경찰의 검문 검색이 너무 형식적이어서 나는 돌아다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경찰의 검문 검색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서 이춘재한테 최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춘재가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때가 가장 긴장된 순간이었다. 이춘재가 가장 긴장했던 순간,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춘재가 막 돌아다니다가 경찰의 검문 검색을 받게 되는데, 그날 이춘재가 주민등록증을 집에 두고 나와서 검문 검색을 받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파출소로 경찰과 동행하게 됩니다. 이춘재는 파출소에서 이제 신원을 확인을 하고 파출소를 아무 문제 없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춘재는 지금 이 순간을 가장 긴장된 순간이었다라고 진술을 했을까요? 구독자분들 추리 한번 해보세요. 왜 그랬을까?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이춘재의 팔목. 추리하셨나요? 이때 검문 검색을 당해서 파출소에 연행이 돼서 신원을 확인을 하고 파출소에서 이제 나올 때, 이때 이춘재는 피해 여성의 시계를 차고 있었다. 여자 시계는 사실 남자 시계랑 디자인이 많이 다른데 그 엄중한 시기, 화성 씨가 그냥 시리얼 킬러 때문에 그 난리가 나서 검문 검색이 그 엄중한 시기에 민증 없이 돌아다니는 남자가 여자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그걸 놓쳤다. 많이 아쉽죠? 그럼 이 시계는 누구의 시계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춘재가 두리뭉실하게 말했어요. 누구 거라고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추측하기로는 화성 사건에서 그 시계를 가져간 사건이 그 1986년 4차 사건, 그 엄마의 그 소개로 이제 시내에 맞선을 보고 늦게 돌아오다가 이춘재한테 걸려가지고 그 맞선 본 여성분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미인이었다고 하죠. 근데 그 여성을 이춘재가 그 여성의 음부를 그 우산으로 처음 난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때 이 여성의 이제 시계랑 반지를 이춘재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이 맞선 보는 날이니까 그래도 이제 멋을 좀 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계도 차고 반지도 끼고 나갔는데 그걸 이제 이춘재가 다 가져갔다. 그 이 사건에서 그 맞선 본 여성이 그 미인이었다고 하죠. 굉장한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이춘재가 그 여성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네 남자를 이제 선택을 하지 않고 이제 다른 지역의 남자에게 이제 맞선을 보러 나가니까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잡아가지고 이제 여자의 그 음부를 막 우산으로 난행할 정도면은 그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계를 가져간 사건이 1988년 수원 여고생 사건에서도 그 시계를 가져갔는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 수원 여고생 시계가 아니라 그 4차 사건에서 맞선 보고 오다가 당한 그 여성의 시계를 차고 있었을 것이다. 좀 의미가 깊잖아요. 그리고 이 검문 검색을 받은 이날 왜 이춘재는 민증을 집에 두고 돌아다녔을까? 왜 그랬을까? 아니 밖에 나가면 경찰들 쫙 깔리고 막 검문 검색을 하는데 실수로 지갑을 집에다 놓고 왔을까? 저는 이날 이춘재가 일부러 자신의 물건을 집에다 두고 물색을 하러 트롤링하러 돌아다닌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저라면 만약 제가 이춘재라면 저도 제 중요한 소지품은 집에다 놔두고 범행을 하러 나갈 것 같습니다. 파트 5 이춘재 이제 프로파일링.
그렇다면 이춘재는 이제 어떤 종류의 사이코패스일까? 제가 이 두 가지 미공개된 이야기를 뭐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분석한 이춘재는 치밀하거나 조심성이 있는 하이팩터 원 사이코패스나 이제 1차 사이코패스는 이제 아니다. 1. 첫 사건이 저녁 직후 초등학생 건드렸다가 지목이 돼서 경찰 조사를 받은 점. 사실 이때 이춘재는 이미 이제 검거가 된 사람입니다. 2. 검문 검색이 촘촘한 그 엄중한 상황에서 겁대가리 없이 여성 피해자의 시계를 보란 듯이 차고 다닌 점. 이춘재는 매우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사람입니다. 좀 답답하죠. 자, 화성 연쇄 사건에서 경찰이 그 분실 유품에 대해서 다 경찰들에게 그 전파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 시계를 차고 다니고 있었는데 그걸 놓쳤다. 그리고 이춘재의 가족들, 이춘재가 갑자기 여자 시계를 차고 다닌다 몰랐을까요? 여러분 몰랐을까요? 가족들이? 몰랐을 수도 있죠. 이춘재는 조심성이 매우 없고 즉흥적이고 이제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부분이 어느 부분으로 집중이 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또 달라져요. 그 즉흥적인 부분이 이춘재는 성적인 부분에 집중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성범죄 시리얼 킬러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춘재는 어떤 종류의 사이코패스냐? 이춘재는 디스템버드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렇다면 디스템버드 사이코패스의 그 특징은 무엇이냐? 가장 많은 유형의 사이코패스입니다. 저도 디스템버드 사이코패스입니다. 디스템버드 사이코패스의 그 특징은 강력한 성욕, 그리고 성적 욕망, 그리고 소아성의 도벽 등 강력한 그 갈망들을 위해서 더 강력한 자극이 필요한 유형의 사이코패스입니다. 자극을 위해서 계속 더 강력한 자극이 필요하다. 왜냐? 지속적인 흥분을 갈망을 하고 지루함을 버티지 못합니다. 인스타에 그 빠져있는 분들 있죠? 인스타 못하게 하면 이 사람들 미쳐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사이코패스다 하면은 자꾸 이 범죄랑 연관을 시키는 그 전통적인 그 사고 방식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사이코패스가 범죄자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템버드 사이코패스는 위험한 스포츠 활동에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왜? 자극을 위해서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니까 끌릴 수밖에 없죠. 어떤 스포츠냐? 막 위험, 막 극한을 추구하는 그 익스트림 스포츠를 그 즐기는 사람들 있죠. 막 잠수복 입고 막 심해 탐사하고 막 동굴 탐사, 막 맨손으로 막 절벽 클라이밍에서 올라가는 사람들, 막 스카이 다이빙, 빙벽 등반, 윙슈트 입고 막 날아다니고, 그리고 막 건물과 건물 사이 막 점프 뛰어서 막 파쿠르 하고, 막 에베레스트 막 고산 등반하고,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더 이런 거. 평범한 사람들은 이제 엄두도 못 내는 이런 익스트림을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 근데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도 이제 가만 보잖아요. 흑인이랑 동양인은 거의 없어요. 백인이 주도를 합니다. 이런 극한의 자극을 추구하는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이제 사람들은 디스템버드 사이코패스의 그 영향권 안에 이제 들어가 있다.
계속 강력한 자극을 갈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 강력한 갈망이 성욕으로 가면 이제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죠. 그리고 물욕으로 가면 또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고, 그런데 스포츠로 가면 스포츠 스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강력한 갈망이 그 자아로 가면 정치인, 기업인 또는 대중의 스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전 세계적인 그 대중 스타 중에서 사이코패스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스타가 돼? 사이코패스가 아닌 사람이 스타가 될 수는 없어요. 그 중에서도 디스템버드 사이코패스 범위 안에 들어가는 가장 이제 성공한 헐리우드 배우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최근에 한국에도 왔었죠. 이 배우는 자기 몸속 피 안에 제트유가 흐른다. 내 몸속 안에 피 안에 그 제트유, 그 불 잘 붙는 그 휘발유가 있다. 이 배우 그 영화 찍을 때마다 익스트림적인 장면을 스스로 막 소화를 하고, 그 장면들을 보면 그 두려움이 없는 배우죠. 톰 크루즈입니다. 톰 크루즈도 이춘재와 동일한 디스템버드 사이코패스입니다. 요약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1. 이춘재 첫 사건은 초등학생 여자의 사건으로 이때 이미 발각이 되었다. 2. 이춘재는 피해 여성의 시계를 차고 돌아다녔다. 3. 이춘재는 디스템버드 사이코패스이다. 파일링 디렉터 17화를 마치고 18화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